김초엽, 천선란 이런 작가들의 소설을 좋아한다 하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진짜 꼭 종이책으로 읽으시길 추천드리는 게 이제 엄청 눈물.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책 소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밀리의 소재로 책 읽는 그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댓글도 종종 달리는데 그 영상의 후속으로 책 소개를 꾸준히 해야 한다라는 게 뭔가 마음속에는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책 읽는 시간에 점점 투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줄어들면서 실제 작년보다 책을 좀 덜 읽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좀 영상 한 편을 만들 만큼의 그런 책이 가짓수가 찬 것 같다라고 해서 얼른 촬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책 중에 유일하게 실물책을 갖고 있는 스노볼 드라이브라는 소설인데요. 표지가 일단 진짜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게 생겼고 조예은이라는 신인 작가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디스토피아 소설이고요. 어떤 배경이냐면 디스토피아니까 재난 상황을 그리는 거죠. 근데 상상 속의 재난. 어떤 거냐면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눈이 내리는 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하얀 녹는 눈이 아니라 녹지 않는 하얀 눈이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부제 같은 거죠. 녹지 않고 계속 쌓여서 그 눈을 누군가는 긁어 모아서 소각을 해야 되고 뭔가 어떻게든 없애야 하는 그런 눈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쓰레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눈이 그냥 쓰레기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녹아서 떨어져서 피부에 이렇게 딱 닿으면 여기 막 발진이 생기고 막 뭐가 올라오고 가렵고 그리고 심하게 눈에 많이 접촉하면은 호흡기 곤란이 오고 그러다가 결국 그 눈에 묻히거나 고립되면 사람이 죽는데 이제 죽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수분을 싹 뽑아가가지고 온몸에서 수분을 싹 뽑아가서 그대로 이렇게 방부제 처리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그런 식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재난 형태의 눈이 내리게 돼요. 이런 눈이 어느 순간부터 내려서 이제 그치지 않는, 그러니까 그치긴 하죠. 중간중간 그치긴 하지만 시시때때로 우리 그냥 비 오듯이 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눈으로 눈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지금의 폐기물 처리 시설처럼 그 눈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또 생기겠죠? 어떤 시에서 그 시설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눈을 소각하고 외부 지역에 내린 눈을 이 지역으로 갖고 싣고 들어오는 트럭을 운반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일자리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사회 계층의 약자분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고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모루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모루의 이모가 어느 날 실종이 돼요. 모루의 어머니도 그런 시설에서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 모루의 이모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모가 어느 날 실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모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게 스포가 될까봐 말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화자가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읽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되게 뒤로 가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해 가면서 한 중반부 넘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하고 깨달음을 얻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 재밌었어요. 재밌고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눈이 엄청 많이 내려서 막 바스락 이런 발자국 소리가 밖에 날 것처럼 눈이 많이 내린 일요일 아침에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안 일어났어. 고요한 뭔가 그치만 뭔가 뽀송뽀송하고 세상이 아름답고 막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나는 집안에 있어. 그럴 때 책을 읽어. 약간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그래서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에서 근데 그 인물들의 감정선이 되게 섬세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책을 읽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SF 소설 중에 대표적인 작가님 김초엽 작가님이잖아요. 그분이 여기 뒤에 추천서도 써뒀더라고요.
그래서 김초엽, 뭐 천선란 이런 작가들의 소설을 좋아한다 하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제가 분명히 종이책을 갖고 읽었거든요. 제 지난 좀 작년 정도의 브이로그 보면 제가 읽는 모습도 나와요. 근데 이 책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거 찍으려고 막 찾아보니까 책이 없어요. 책이 아마 이사를 하면서 제가 본가로 택배를 몇 번 보냈는데 그때 따라갔거나 아니면 잃어버렸거나 책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 이렇게 제가 이미지로 띄워둘게요.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제목이 길어서 좀 보고 읽을게요.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이라는 소설이고요. 좀 두께가 있는데 작가는 조너선 사프란포어라는 미국 작가입니다. 9.11 테러로 아빠를 잃은 소년의 이야기예요. 그게 메인 주제인데 이 소년의 이름은 오스카입니다. 9.11 테러 그 아시죠? 쌍둥이 빌딩에 오사마 빌라덴 그 비행기 슝 해서 그 빌딩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 사상자를 낸 그 사고 있잖아요. 그 사고로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 오스카 아들이랑 아빠가 막 그런 퍼즐 푸는 놀이도 많이 하고 숨바꼭질처럼 아빠가 숨겨놓은 걸 내가 찾아서 막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고 이런 놀이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아빠가 살아생전에 숨겨놓은 어떤 열쇠가 있어요. 근데 이 열쇠가 뭘 여는 열쇠인지를 모르니까 이 아이가 이제 막 뉴욕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아빠를 아세요? 이 열쇠를 아세요?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계속 그 상실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모험의 일대기가 그려지는 그런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건 저는 진짜 꼭 종이책으로 읽으시길 추천드리는 게 책을 읽다가 진짜 뜬금없이 한 페이지가 가득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막 반복해서 빽빽이 쓴 것처럼 이렇게 막 깜지 쓴 것처럼 되어 있는 페이지도 있고 어떤 페이지는 막 형형색색의 노트로 직접 손글씨로 필기한 것 같은 그런 페이지도 있고 어떤 페이지는 또 아무것도 안 적힌 페이지가 뜬금없이 나오고 막 또 어떤 페이지는 한 바닥에 한 문장만 적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디자인을 여러 가지를 넣은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건 대체 왜 넣어놨어? 이랬는데 다 읽고 나면 그게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이 9살 아이, 조너선 작가 이름이고, 오스카만 화자가 아닙니다. 이게 약간 시점과 주인공을 왔다 갔다 해요. 시대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읽으면서, 이게 갑자기 뭐 앞에 나왔던 거 아니야? 약간 이러면서 읽을 수 있는데, 다 읽고 나면 이제 이 왔다 갔다가 이제 퍼즐처럼 딱 맞춰져서 모든 내용이 이해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이 소년이 아빠를 잃은 그 상실감을 표현하는 부분도 물론 슬프지만 이 소년은 생각보다 이 소설을 그냥 읽으면 그냥 막 이런 그 어린 소년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소년의 할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아들을 잃은 거죠. 이 소년의 아빠인 아들을 잃은 할머니가 이제 이 손자를 굉장히 아끼고 예뻐해 주시는데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한 중간쯤부터 나와요. 여기가 이제 엄청 눈물 버튼입니다. 할머니가 아들을 잃기 전에 본인의 어떤 그 결혼 생활과 그 결혼 생활 전에 어떤 그 이제 남편을 만난 그 일대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풀려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굉장히 슬퍼요. 굉장히 슬프고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는 책이라 저는 이 소설을 좀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에요. 사실 앞에 스노볼 드라이브는 이분이 신인 작가라는 걸 제가 알고 읽어서 조금 더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첫 부분에 그 서사가 천천히 느리게 전개되는 반면 끝으로 갈수록 뭔가 좀 급하게 마무리 짓는 느낌이 살짝 있어서 그게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이 책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완벽하다. 이 매즘과 이 첫 시작과 이게 정말 완벽하고 어느 한쪽에 딱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약간씩 이해가 되게끔 골고루 배분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개될 때는 할머니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1차 세계대전인지 2차 세계대전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전쟁, 세계대전으로 이 할머니의 불행이 시작되거든요. 할머니가 겪는 비극은 거기서 시작돼요. 그리고 이 손자 오스카가 겪는 불행은 9.11 테러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어느 정도 후반부까지 읽고 나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비극이잖아요.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런 9.11 테러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재난이잖아요. 그 재난으로 그냥 무고한 피해자가 엄청 많이 생기고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대를 이어서까지 그 고통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고 느껴졌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건, 사고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 점을 작가가 꼬집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극복해 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으니까요. 되게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소설 다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이라는 책입니다. 작가분은 정혜윤이라는 CBS 라디오 PD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취재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집하면서 거기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 방송에 나오고 뉴스거리가 되고 취재가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런 슬픈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 슬픔을 딛고 이겨내게 되는 그런 어떤 단어에 얽힌 그런 에피소드들을 풀어내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이 말이 가진 힘에 이 PD님은 되게 주목을 하신 거죠. 코로나 시대 때 나왔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지만 되게 지금 이 각박한 인류애가 사라지는 이런 세상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 뭔가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에세이였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학류가 아닌 책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발췌 부분을 보여드리는 것만큼 그 책을 잘 소개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줄 그어뒀던 발췌를 조금 소개해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책의 한 이 챕터에서 눈맛이라는 단어를 소개해요. 눈맛이 뭔지 아시겠나요? 눈맛. 이 눈맛이 뭔지 이제 PD님도 인터뷰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근데 이제 이분이 대답인데 이 대답을 하는 사람은 남자분이시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책에 적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저에게 눈맛이 뭐냐고 물었지요. 보여드릴게요. 그는 빠삐용을 자기 바로 옆에 앉혔다. 아버지는 빠삐용에게 나 누구야? 나 누구야? 라고 연거푸 물었다. 빠삐용은 웃기만 할 뿐 아빠라는 말을 못했다. 그저 더듬더듬 단절음만 냈다. 여기서 빠삐용은 이제 이 아저씨, 이 인터뷰하신 남자분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도 자폐가 있고 둘째 아들도 자폐가 있어요. 둘째 아들을 근데 빠삐용이라고 여기서 칭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자폐인 둘째 아들이 나 누구야? 아빠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도 아빠라는 단어를 말을 못했다는 거죠. 보통 애들은 서너 살 되면 아빠, 엄마 다 말하잖아요. 우리 큰애가 지금 20살인데요. 10살 때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10살 때 아빠 하고 부르는데 그 맛이 그렇게 좋았어요. 제 눈을 마주 보면서 아빠 하고 불렀어요. 그때 그렇게 행복했어요. 이 일화를 이제 이 인터뷰 하신 분이 말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눈맛이란 단어가 뭔지 소개하는데 눈맛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이 마침내 벌어지는 것을 볼 때의 바로 그 맛.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보게 만드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 단어 하나를 이제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하면서 그 말이 왜 나왔는지, 그 말이 왜 슬픈 세상을 이겨내게 만드는 기쁜 말인지를 일화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저는 이 말을 안 좋아하긴 하는데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나보다 위를 보지 말고 나보다 아래를 봐라.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세상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나보다 딱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보다 내가 나아 이런 우월감을 느끼라는 말로 하는 말이 아니겠죠. 그치만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지금 너무 상황이 힘들고 막 너무 마음이 무겁고 막 우울하고 이런 상황일 때 나 말고도 또 다른 종류의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구나. 그들은 이런 아픔을 겪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 자체만으로 내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위로를 얻고 싶다 하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가볍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자기계발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책입니다. 바로 여백사고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제목에서 얘기 다 했다 싶은데요. 여백을 갖는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가 야마자키 세이타로라는 작가인데 일본의 아트 디렉터 분이시거든요. 대표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하는 생각,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일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런 모든 상황에서 여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 여백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중심을 오롯이 한 상태에서 상대에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비교하는 생각들과 좀 거리를 두고 내가 의도적으로 여백을 둬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좀 더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하다. 이걸 이제 주장하는 건데 그런 거 있죠. 살다 보면 일과 내가 너무 가깝게 느껴질 때 혹은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나를 이렇게 휘두를 때 그런 상황일 때 좀 자기 주관을 딱 잡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읽으면은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백은 정말로 중요한 대상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공백입니다. 그곳에서는 불필요하거나 불쾌한 요소들을 엄격히 배제합니다. 실제로 디자인 작업에서도 여백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주요 부분이 아무리 멋지더라도 여백이 조잡하면 전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책을 쓴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여백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특히 한국인 특, 약간 좀 100%도 아니고 120% 열심히 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돈보다도 시간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 시간을 뭔가 탁탁탁탁 알차게 딱 채워서 썼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뭔가 되게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특히 제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이제 막 시작했을 때 24시간이 너무 부족해. 나 진짜 너무 지금 빠듯해 이러면서 그 10분, 5분 쉬는 시간, 잠깐 이동하는 시간 이것도 뭔가 너무 아깝고 뭔가 너무너무 이게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고 우선순위가 안 정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이 책을 읽고 좀 위안을 많이 얻었어요. 좀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때는 쉬어야 돼. 이때는 이만큼의 여백은 줘야 돼. 라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저도 느끼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작가님에게 굉장히 공감했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은 디자이너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뭔가 생각, 사고의 유연성,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여백을 줘야 한다. 그리고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게, 본인이 이제 점점 커리어를 쌓아서 상사가 되면 내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일을 주게 되잖아요. 이 일을 줄 때도 여백과 같이 줘라. 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지금은 제가 뭐 이렇게 누구를 리드하는 그런 리더의 입장이 있지 않은데, 내가 리더의 입장이 되면 되게 힘들겠다. 나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씩 상상을 해봐요. 그게 왜 힘드냐면, 저는, 내가 하는 만큼 저 사람이 내 걸 대신해주면 그만큼을 못 해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뭔가 불안하니까, 이 되게 빡빡하게 구는 상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래서 그게 되게 걱정이 많이 되고 나는 리더를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런 부분을 꼬집어요. 그런 리더 밑에서는 일을 이렇게 생산성 있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을 믿고 맡기고 줄 때 여백을 그만큼 주라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이 막
뭐 한 최대한 하면 요 정도고 최악을 찍어서 완전 실패하면 요 정도면 내가 일을 이 사람한테 맡길 때 한 요 정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줘라.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일을 할 때든 그냥 개인적인 내 친밀한 관계를 대할 때든 그리고 내가 나한테 쉼을 주고 휴식을 주거나 할 때든 그만큼의 여백을 충분히 주면서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책 속의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책은 이거보다 조금은 더 몇 권 더 읽은 게 있는데 뭔가 오늘 제가 가져온 책들은 그런 거였어요. 제가 의도한 바는 인류애를 되찾자. 그런 목표가 있었거든요. 사람이 점점 현대인들이 각박해지고 너무 어떤 특정한 대상, 내가 포함되지 않은 특징을 가진 어떤 대상을 쉽게 이렇게 그룹화해서 내가 혐오하기가 참 쉽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자. 사람들은 다 각자의 사정이 있다라는 게 제 신념이라서 그 부분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류애를 갖자라는 차원에서 마음이 따뜻해졌던 그런 책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책 있으시면 읽어보시고요. 또 더 재밌는 책, 좋은 책 있으면 댓글로도 많이 알려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는 재밌는 브이로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